한 15% 관세율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소를 지어준다든지 등등등 LNG를 산다든지. 그러면 트럼프 즉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선부가 후 협상, 여기 협상은 리쇼어링이었구나. 즉 네. 미국으로의 투자였구나. 불확실성 해소는 오케이. 하지만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져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을 다 잘해갖고 뭐 중국을 통해서 브라질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다 산 돈을 갖다가 결국 미국한테 다시 갖다 바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또 국장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화랑이 오면서 여러모로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 따라서 또 반대로 지금 또 리스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죠. 빈센트 위원님 모시고 최근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네. 이제 빈센트도 이제 네. 활동하시고 김두원 또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하시고. 네, 부익남 TV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빈센트 활동명으로 인플루언서 할 때 나왔다가 네. 이제는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증권에. 네, 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 요즘 좋잖아요. 분위기. 그 뭔가 이 증권사 분위기도 좋고 네. 뭔가 지금 증권 시황도 좋고 네. 뭔가 타이밍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치색을 차치하고 네. 국장이 좋아질 때가 왔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네. 보통 우리가 베팅이라는 걸 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걸잖아요. 네. 직업을 걸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는 주식시황, 국내외 주식시황 애널리스트로 담당 영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좋게 본 어떤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네.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고 있다, 작동. 다만 기대감은 조금 경감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왜 국장이 좋았을 것 같냐라고 보면 뭐 한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워낙 뭐 우리 전문 용어입니다. 쩔어 있었어요. 네. 국장이. 그렇죠. 글로벌리. 네네네. 이렇게 큰 문제가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억눌러 있었다라는 것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많이 싸졌다. 첫 번째. 그리고 어떠한 분수령과 계기가 된다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근데 진행 과정에서 쭉 보면 아시는 것처럼 6월 달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네. 정말로 상법 개정, 뭐 세법 개정, ING 가능성, 그리고 더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는 건국 이래 가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재분배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위기 때마다 있었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어쨌든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한 번은 건드려보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망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는 것은 금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환율이 중요해진 시대 또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때는 가계가 워낙 취약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황금 비율은 모르겠어요. 지금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80%인데요. 그게 70이 적당한지 60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쏠림이 있는 것을 바꾸자.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근데 이 동산 중에서 아마 1년 전에 정책이 폈다면 네. 묻지마 서학개미 미국 주식이었을 거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는 동산 중에서도 국내 주식을 상당 부분 의미 있게 가져가 보도록 정책의 방향성이 섰다. 그러면은 그게 생각보다 그 임기 초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이제 당선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엄청 전격적으로 막 착착착 되니까 네. 야 이거 진짜 뭔가 되나 보다 했는데 최근은 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 이 어떤 변화의 어떤 수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제가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하는 시대 5,000p. 근데 사실 6월 달만 하더라도요. 상법 개정 3%를 바로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5,000p 정말 가시권에 있다. 이러다 금방 가겠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이 왕창 사고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 1등이 턴어라운드 되고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 배당을 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6억 원의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이 들어왔어. 야 네. 이건 진짜 5,000p 가겠다. 라는 기대감이 컸다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7월 말인데요. 일부 기대감이 퇴보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뭐 곧 아마 업로드 할 때쯤이면 정말로 적시성 있게 세법 개정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세법 개정이 배당을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해 준다. 너무나 퍼펙트하게 좋았죠. 왜냐하면 배당을 하라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나오는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겠다. 기존에 50억 원, 코스피 1%에서 이제는 10억 원. 그러니까 요건이 하향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금으로 또 벌어서 다 내겠구나. 더구나 대주주가 되면 국내 주식을 할 메리트가 살짝 없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주식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주주는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대주주가 되는 거다. 좋죠. 큰 주주가 되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반대급부로 세금이 그렇게 많아진다.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처음에 있었던 5,000피 이러다가 진짜 금방 가는 거 아니야? 에서 이제는 조금은 앞에 험난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도 이제 또 이제 차근차근 좀 해보고요. 네. 우선은 지금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막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관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네. 협상. 네. 그리고 이제 이게 8월 1일까지 유예를 해놨는데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이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좀 예상이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큰 기조, 네. 관세 협상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첫째 중요하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승전 미국으로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관세율을 낮춰주고 유럽 같은 경우에 관세율을 낮춰주면서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이상의 큰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한국은 이렇다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엠바고 등등을 보면 한 15% 관세율로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소를 지어준다든지 등등등 LNG를 산다든지 그러면 트럼프 즉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선부가 후 협상 여기 협상은 리쇼어링이었구나 즉 네. 미국으로의 투자였구나라는 게 가장 큰 얼개 쪽에서 중요하고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첫 번째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100% 200% 아니면 50% 되게 변수가 많았는데 8월 1일 이후로 물론 중국은 또 90일 정도 연기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보다 특히 한국의 같은 경우 15%로 관세 합의가 된다면 자유무역 협정 이후에 0%에 준하는 실질 실효 관세가 0%에 가까웠거든요. 네. 즉 안 내다가 이제 모든 제품마다 15%를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관세에 적응한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네. GDP의 0.4% 정도의 영구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실은 뭐냐면 기업으로 따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네. 따라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 해소는 오케이. 하지만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져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특히 이제 기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네. 뭐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래도 뭐 좀 경중을 따진다면 좀 나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좀 불리한 게 좀 많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 네. 미국의 노출도가 큰 기업들, 특히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주가는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50% 관세 때린다는데 아니면 25% 때린다는데 바짝 졸았다가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기었죠.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하는 거 보니까 관세를 깎아준대 라고 해서 최악의 경우는 모면했구나 라고 일부 반등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실제 네. 7월 말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6% 7% 단위 기준으로 상승하는 시세가 종종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는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 네.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 제품의 매출이 상당 부분 큰 업종과 기업들은 부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협상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한 투자도 있지만 네. 뭐 시장 개방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맞아요. 오늘 제가 아까 기사 보니까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네. 개방해야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하는데 반대로 뭐 직격탄을 맞는 업종들도 있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글쎄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매드카우 사태, 그러니까 네. 미국의 미친 소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소고기 완전 시장 개방, 또 디지털 영역도 시장을 개방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럼 지금 미국이 뭐가 가장 아킬레스건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협상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조선소 지어주고 미국의 LNG 즉 에너지 사주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서 이 부채 36조 달러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과거에 미국 국채를 글로벌리 가장 많이 사줬던 중국이 손절한 지가 한 5년 정도 흘렀고요. 그의 빈자리를 일본이 메이크업했죠. 아마 한국한테 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고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한국 우리 국채 사줘. 네. 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준다는 거는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자산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협상이라는 거는. 네.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방향성으로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한테 무역 수지 흑자를 크게 번 다음에 네. 과거 미국과 중국처럼 윈닝 크로스가 된다.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를 다시 한번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이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으나 지금 리쇼어링의 가장 끝자락에는 한국의 완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미국으로 하는 것 물론 별도 법인으로 우리가 잡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전과 우리가 미국한테 장사를 잘해서 그 이문으로 남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어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을 다 잘해갖고 뭐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브라질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다 산 돈을 갖다가 결국 미국한테 다시 갖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이득이 결국에는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이제 네. 결국에 미국은 다 이제 돈을 받아가는 네. 이 구조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달러도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일 거고 네. 여러모로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걱정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경제 규모가 좀 작더라도 네. 무역 수지만 보면은 일본보다 더 번다.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많이 요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상 많이 요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다시 조선 우리나라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그중에 조선이 또 주가가 좋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계속해서 미국에 낙후돼 있는 조선소를 한국의 플레이어들이 가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진정한 리쇼어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뭐 국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거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지금 뭐 급하니까. 급하거나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국채니까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선 아니면 이 국채 금융 쪽에서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선한테는 좋은 건가 이게? 좋죠. 조선 좋은 거예요? 네. 실제 주가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4월 28일 날 재입사했는데 네. 하고 한 달 만에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안보자산입니다. 네. 안보자산 선점하면 우리는 생존한다. 근데 그 안보자산은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패권국이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수하는 자산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게 안보자산인데요.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과거에는 원유였어요. 네. 그래서 사우디와의 100년 협약이라는 게 있었고 따라서 미국은 사우디에게 무한정 서포트를 해줬죠. 그것을 저는 보고서에서 키다리 전략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한히 주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네. 지금 미국은 과거에 안보 자산을 관리하는 두 가지 전략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키다리 아저씨 전략. 사우디에서 했던 것처럼. 네. 지금 한국이 조선한테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필요하죠 지금. 네. 근데 미국 스스로 당장 할 수 없어요. 그걸 갖고 있는 국가와 산업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네. 사우디한테 원유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한국의 조선 배 등등을 인프라 등등을 공급받길 원하겠죠. 그리고 무한 서포트를 해줄 겁니다. 네. 조선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원하냐? 지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보면 미국에서 그 안보 자산하고 준할 수 있는 원유와 준할 수 있는 셰일 혁명이 터진 다음에 네. 미국이 더 이상 사우디가 필요 없어진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에게 먼 미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필요하니까 조선소, 한국의 조선에게 대한 러브콜을 보내겠지만 얼마 머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와 손절. 왜냐하면 네. 미국이 그만큼 조선소가 다시 한번 스스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할 때 무한정 전략적으로 잘 협상해야 된다라는 것도 과거 역사의 교훈이다. 그렇지만 뭐 조선도 결국에는 이제 인적 자원으로 이제 장기간 어쨌든 그 기술을
경험을 하고 습득을 해야지만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단순히 뭐 금융처럼 뭐 돈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주식으로만 보면은 나쁘진 않다. 당장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라는 게 탄생한 거죠. 네. 지금 엄청 비싸지만 또한 이런 거죠.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년에 조선이 뭐 HD 현대해양 같은 거 네.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물건이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딱 규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벌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깰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1년에 10개 만든 거를 3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로에 있는데 미래가 밝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요 협상, 요 가운데 엄청난 셈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아마 1년에 10개 만들 걸 30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똑같이 10개 만들더라도 고부가 가치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어쨌든 한국의 이 조선 업종이 정말 한 20-30년 만에 다시 빅사이클이 도래한 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국의 서포트를 등에 업고 네. 확실한 좀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그 군함을 네. 이제 제작하는 걸 보니까 뭐 수십 척을 제작을 하는데 네. 뭐 항모도 나오고요. 1년에. 근데 미국은 뭐 군함을 지금 거의 못 만들고 뭐 그러고 있다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너무 네. 낙후돼서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빈자리를 사실은 가격 논리만 따지면요, 중국한테 러브콜을 보내야죠. 가격 논리만 그렇죠. 따지면. 가격만 보면. 네. 그런데 패권 경쟁 시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이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나토 회의에 가서 GDP의 3% 아니고 5%까지 국방비를 자주 국방으로 넓혀라. 네. 그런데 미국이 예전처럼 다 해줄 수 없다. 왜냐? 내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다. 지금 정부 부채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하되 미국의 물건을 시스템을 국방을 사지만 우리의 우방국 거를 같이 사줘라.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의 국방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의 수혜주가 된 원인 중에 하나다. 방산은 미국의 방산 업체랑 경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경쟁을 일부 하겠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미국이 파는 것은 뭐 아이언돔, 이스라엘 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되게 팔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팹리스,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설계 시스템을 팔려고 하고요. 그 안에 파운더리 비슷한 제조는 한국의 방산, 뭐 풍산 등등, 네. LG 넥슨 등등의 그의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 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여기에 이런 질문은 이제 8월이잖아요. 네. 8월은 살짝 계절적으로 조정 국면이 평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2000포인트 후반부터 3200포인트까지 빠르게 들어올렸던 1등 공신인 주도주, 네. 조선, 방산, 원전 네. 꺾이는 거냐? 조정받을 때 아니면 다시 한번 재도약할 때 주도주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거냐 여기에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마다 이제 하우스별로 사람별로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이 되게 약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정이 온 다음에 2차 재도약을 할 텐데 그때는 기존의 주도주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작이 관세 협상의 어떤 타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뭐 추가 투자나 이런 것들 네. 이게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그 지금 부채가 너무 크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높고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국채를 뭐 다시 한번 새로 신규 이제 갈아타려고 해도 너무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라도 좀 낮춰주면 좋겠다 해서 뭐 파월 막 맨날 비난하고 뭐 멍청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근데 지금 또 금리는 못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결정되는 것일 수 있고요. 또한 잠재 성장률과 아웃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또한 국채 수급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네.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어요. 특히나 장기물은 더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기물이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미국 같은 좋은 나라한테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이건 너무나 럭키박스지. 네. 이건 사야지.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하는 대전환의 패러다임 시프트 쪽에서 미국
신용등급까지 강등되고 부정적으로 전망도 바뀌고 달러 가치도 예전만 하지 않고 도대체 미국 자산에 미국한테 지금 당장 패권국이니까 뭐 2, 3년은 괜찮겠지. 하지만 얘네들한테 30년, 50년 우리가 베팅할 수 있어? 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국채에 대한 수급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줘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죠. 전통 자산가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비트코인의 이 내재 가치를 해결해 줄게요.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으로 거기에 준거 자산, 즉 준비 자산으로 법정 화폐인 달러 아니면 국채를 쓰세요. 다만 요 지니어스 액트법도 거기에 일환인데 근데 그 국채 중에서 장기물까지 가고 싶지만 장기물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단기물 91일 이하의 단기물을 사세요. 즉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의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네. 국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이퀄 금리 하락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장기물은 금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차 수순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냐? 국채의 수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한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죠. 관세를 매기면 달러가 약세면 시차를 갖고 미국의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자연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지난달 6월달 기준으로 고개를 살짝 들긴 했지만 트럼프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안정적인 것이죠. 즉 마이크로 측면하고 매크로 측면하고 동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언제 오를 거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그럼 관세가 언제 확정될 거냐가 관건이에요. 8월달 초 확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네. 시차를 갖고 9월달 아니면 10월달 물가 지표가 반영이 될 겁니다. 빠르면 그러면 10월, 11월 달의 물가 지표를 우리는 언제 보냐? 올해 12월에 봐요.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 미국 연준은 어떻게 수를 들 거냐? 7월달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관세가 8월 때부터 확정됐으니까 뭐 4월 달에 해박의 날 이후에 확정이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7월 FOMC 아직 하기 전이지만 감히 좀 말씀드리면 7월 FOMC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커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올해 남은 FOMC 중에서 금리를 몇 차례 인하할 것이냐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9월 달쯤이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9월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8월 달 다음에 9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화정책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중금리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단기물은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도 이미 기대감이 형성된 것 플러스 수급적인 즉 국채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9월 달까지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장기금리입니다. 네. 장기 금리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채권 투자를 하면 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으로 이제 돈을 번다, 뭐 시세 차익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투자가 이번에는 작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채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50년짜리 미국 국채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걸 50년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시세 차익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어들은 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금리 하락은 국채 가격의 상승. 네. 그래서 단기 물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물에 국채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발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실제로 뭐 이렇게 흥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 될 거로 보시나요? 그렇죠.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이 결국 1대1로 법정화폐와 그러니까 준비자산과 발행 간의 관계를 1대1에 준하게 항등식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발행할 수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발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작년 말 기준으로 비자와 마스터들이 1년 동안 하는 것의 규모를 스테이블 코인사가 훨씬 더 금액 기준으로 늘어났어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언더그라운드 즉 민간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즉 테더, 네. 최근에 서클 등등이 발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단기 국채는 좀 이렇게 안정을 찾을 것이고 네. 기준금리도 좀 내려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이요. 그 환율은 이제 달러를 먼저 말씀드리고 달러의 네. 반대급부의 원화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달러는 첫 번째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드릴게요. 미국은 현재 공화당 정부
카운터파티인 민주당 정부가 이전에 있었죠. 공화당일 때 민주당일 때 그 4년의 월간 속에서 평균적으로 달러는 어땠냐라고 보면 공화당 정부였을 때 달러는 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는 달러가 약할 거라고 봅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더구나 최근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약달러가 좋다. 지금은. 네, 지금이라는 게 되게 유용하죠. 근데 약달러가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보면 트럼프 정부가 팔 게 있는 거예요. 네. 팔아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달러가 좋다는 얘기 계속 하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좋냐 약달러가 좋냐는 시대마다 달라요. 하지만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결정권자가 약달러가 좋다라는 것의 함의에는 관세도 그런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팔 게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함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모두에 들었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공화당 정부에서는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뭐 금리 차냐? 금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낮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네. 경쟁력이냐, 상대 경쟁력이냐 등등 놓고 봤을 때 달러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럼 반대급부로 그럼 원화가 강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달러는 선진 6개 통화의 가중평균입니다. 네. 거기에는 애석하게도 원화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전망과 원화 전망의 레벨과 시차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 흔히 티커라 그러는 게 데이터베이스 DB상에서의 달러의 이름이거든요. DXY라는 게 있습니다. 뭐 100이냐, 90이냐, 네. 98이냐 이런 등등.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 같고요. 약달러는 것이요. 그런지 원화는 최근 원화가 약해진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달러원 기준으로 1,380원, 90원, 1,400원 선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원화도 연말로 갈수록 강세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원 막 지금 터치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이게 불안 요소가 해결되면은 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맞습니다. 정도로 봐야 되네요.